여야가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해 신속한 2차 추경 처리 필요성도 공감했는데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입장차만 제하긴 했습니다. 새 정부 국무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는 물론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의 거취가 정리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총리 후보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6월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룰을 결정하면서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혁신을, 국민의힘은 이기는 공천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선거에 나설 출마자들의 윤곽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간의 만찬 회동과 총리 대신 당 복귀를 선택한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민의힘에 또다시 불거진 이준석 리스크 등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6일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도 합의가 이뤄지면 이날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또 여야는 회동에서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인수위와 정부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경안이 제출되면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과 안건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대선 이후 첫 회동인데 앞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했습니다. 박 의장은 대선이 끝난 만큼 하루속히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 쌓여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포함한 2차 추경 문제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리 지방자치 관련법을 빨리 합의해 주셔야 준비하는 분들이 혼란이 없을 것이고요. 국민들로서도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여야는 우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5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또 여야는 이날 6일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시도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사자회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쟁점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인데 다당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지방분권 역행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번 기회에 너무 양당의 어떤 독식 구조를 국민들 앞에 좀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선거부터 좀 반영되는 그런 좀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게 국민들께 그 의제를 갑자기 짧은 기간 내에 기초의회를 손을 대가지고 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최대한 소선거구제 형태로 가야 되는 구도가 이름 그대로 풀 뿐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했습니다. 다만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정부 간 협의를 지켜본 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수위는 기재부와 실무 협의를 갖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과 추경 규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박 의장은 가짜뉴스 방지를 비롯한 언론제도 개선을 위해 언론개혁특위를 활성화해달라고 주문했고 여야 모두 조속히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선인의 부담을 더는 것이라며 총리직을 고사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 달 초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를 목표로 총리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초대 총리는 물론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수위 활동에 전념하면서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정권 안정과 당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에 공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당권 도전이나 6월 지방선거 출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위원장의 거취가 정리되면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총리 후보군을 보고받고 이 중 5배수로 압축해 인사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뜻이 전해졌고 본격적인 총리 인선과 속도도 지금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과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리 인선의 기준으로는 경제와 통합에 방점을 찍고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무엇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인사청문회 통과까지 보통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초대 총리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여성단체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인수위가 약속한 과학 방역의 기반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가 요청한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10,000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정부 방역당국이 수락했다고 밝혔는데 항체 양성률 조사는 정기적으로 지역별 항체 보유자를 파악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은 확진자와 예방접종 이상 반응을 심층 분석합니다. 관련 데이터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때 국민들이 방역 대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봤는데.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현금 지원 방식만 아니라 대출이나 세액공제 등의 지원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안철수 위원장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시대가 변하면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이라고 했고 여성단체는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부처는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간담회에선 인수위는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와 차담회를 갖고 1시간 동안 배식과 서빙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두 번에 나눠줘야지. 윤 당선인은 SNS에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회적 약자, 소외된 분들을 보살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여야가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공관위 첫 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공천 감점 규정을 완화했고 민주당은 오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에 대한 공천 금지 등 5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여야가 지방선거 공천 룰을 속속 결정하는 가운데 출마를 고심하는 사람들의 눈치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치권의 시선이 6월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혁신하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직생의 각오로 당의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공천과 관련해선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깨끗한 공천을 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자 공천 배제 등 5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기는 공천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당 전체의 공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후보자 이 모두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그 즉시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돈공천, 짬짬이 공천을 전부 몰아내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뛸 출마자들의 윤곽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지는 서울시장의 경우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설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의 차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지사의 경우 민주당은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과 합당을 논의 중인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심재철, 함진규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고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작년 재보궐과 올해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이번 지선에선 반드시 이기겠다는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의 첫 관문이 될 것이라며 각오를 다지는 국민의힘의 치열한 신경전이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2,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부실 위험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등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매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작년 말 사상 최대 수준을 갱신한 가운데 취약차주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흔들리는 부동산 금융 등을 지적하며 새 정부가 발빠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 규제를 풀고 지원 방안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손실에 대한 그런 보상 그리고 또 금융에 있어서의 지원 이런 것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가동과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 등의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일방적 지원보다는 폐업이 유리한 곳과 회복이 가능한 곳을 나눠서 선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실 정도에 따라서 차별적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을 포함한 전업 및 업종 전환 등 맞춤형 지원 전략과 사후 관리 차원에서 채무 조정 방안 등의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토론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에 적절한 조합을 통해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동산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는 완화하고 전세 대출은 제한해 갭 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전세자금 대출의 빠른 증가가 가계대출 부실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차주의 상환 능력 범인의 대출 관행 정착과 DSR 등 규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풍선 효과 차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LTV로 과도하게 쪼아서 우리가 그 규제를 하는 거는 주택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거긴 맞지만 좀 정상적인 규제라고 본다 그러면 조금 너무 셌다. 그래서 이제 DSR을 오히려 기준으로 소득 대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가는 게 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중저신용층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회방송 이매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방침에 대해서 교각사로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율이 70%에 이르고 평균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며 임대차 3법을 폐지하면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점이라며 오히려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단체 측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사과 안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건지 명시적으로 요구하라면서 불법적 수단과 일반 시민의 불편을 야기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잘못된 의식은 버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장현은 성명을 통해 이준석 대표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을 두고 여론의 압박과 자신의 발언으로 인한 승리라고 자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 의정 활동에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4년간 접수된 전국의 민원을 대표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해 제공하고 국회 사무처는 이를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의 근거 자료 등으로 활용합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정부합동민원센터 등 범정부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연간 1,505만 건 이상의 민원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오늘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윤석열 당선인한테 전달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막판 야권 단일화로 윤석열 당선인의 힘을 보탠 안철수 위원장의 이 향후 정치 행보, 그동안 많은 관심이 쏠렸던 부분인데요.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까지 갈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대목입니다. 안철수 위원장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윤 당선인에게 직접 이 총리직 고사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총리를 맡기보다는 오히려 당선자분께서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본인이 정말 자기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그 유력한 초대 총리로 이제 꼽혔던 안 위원장인데 이번에 그 총리 대신에 당권을 선택했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이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끝난 뒤 이 안철수 위원장 총리냐 당권이냐 어느 쪽으로 이 방점을 찍을지는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네. 이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안 위원장이 행정 업무 경력이 없는 만큼 아무래도 새 정부에서 일정 기간 총리를 한 뒤에 정치권으로 복귀해서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총리가 되면 이 국정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국민 인지도를 넓힐 수 있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었는데요. 반면에 당권의 경우 아직까지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더라도 안 대표가 쉽게 당권을 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정청에 포진한 윤핵관 인사들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실세 그룹, 특히 이 과정에서 친윤이라는 새로운 개파 그룹도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당으로 복귀해야 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셈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위원장 당장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오늘 선을 그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1년 뒤면은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 부근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원래 정치에서 그런 일들은 뭐 장기 계획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당권적으로 행보를 이제 바꾸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인물이 또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인 것 같네요. 네, 이준석 대표, 안철수 위원장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그동안 서로 앙숙으로 언론에 표현돼 왔고요. 또 이 둘의 감정 싸움으로 야권 단일화가 물 건너가는 듯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거친 신경전 공방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 안 위원장을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안 위원장이 총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분이다. 또 총리직에서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언론에 발언하면서 새 정부 초대 총리로 안 위원장을 미는 듯한 분위기까지 풍겼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안 위원장에게 당으로 오지 말고 행정부 쪽으로 가셔라,
이런 바람을 표출한 게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또 현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에 들어갔고 다음 달 초 그러니까 6일 지방선거 공천 작업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양당이 합친다면 이 당대표를 다시 뽑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들으신 안 위원장의 기자회견 발언 중에서 원래 정치에서는 장기 계획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이 같은 변수들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안 위원장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당권에 도전한다면 이준석 대표와 경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과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조만간 또 이제 합당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두 당의 이제 합당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이 갈등의 또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두 당이 합당을 하게 된다면 결국 6일 지방선거 이 출마를 준비 중인 양당 인사들 가운데 이 공천은 한 명만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공천권 지분이 합당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수적으로 우세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경선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당 쪽에서는 당 출신 인사들이 공천 때 일정 부분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될지에 관심이 큽니다. 안철수 위원장 오늘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그 문제는 인사권자인 당대표에게 권한이 있다며 거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는 안 위원장이 선대위원장 역할을 기대한다면 당에 일찍 복귀하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결국 두 당의 합당 과정에서 공천권 지분 문제가 좋게 해결된다면 안 위원장이 지방선거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 기대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고사한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이제 현재 후보군이 이제 압축이 됐는데 오늘 그 후보군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안철수 위원장이 먼저 당선인에게 이 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하면서 이제 총리직 인선의 가장 큰 줄기는 이 두 갈래로 보여집니다. 네. 경제통이냐, 이 국민통합이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네.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통 총리 후보군으로는 통상 전문가 출신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윤중현 전 기재부 장관 등 중량감 있는 경제관료 출신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통합 차원의 총리 후보군으로는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갖춘 호남카드 인사들이 오르내리는데요. 호남 출신의 이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김대중계 진영의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검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이 총리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윤 당선인이 경제 전문가에 좀 방점을 찍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3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지방선거 5대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강력 범죄, 음주운전, 성폭력 등 기존 7대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등 전반적인 공천심사 기준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방선거 5대 원칙을 공개 제안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지방선거 5대 원칙은 예외 없는 기준 적용, 청년 공천 30%,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의 공천 금지, 다양성, 미래 비전 등이었는데요. 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부동산 정책에 책임 있는 분들, 물의를 일으킨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가려내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민주당 후보 공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
새로운 규칙, 새로운 임무를 준비하겠습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지방선거 5대 원칙 중 하나인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 공천금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겐 공천장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가 돼서 향후 당내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선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친문의 핵심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겨냥해서 공천 불가론, 대선 패배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의식한 듯 노 전 실장은 자신을 견제하는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지금은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의 역량을 모을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6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윤석열 당선자를 등에 업은 국민의힘이 지방권력 재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윤풍에 맞서서 민주당의 단호한 변화를 외치고 있는 박지원 위원장. 그녀가 제시한 지방선거 5대 원칙은 과연 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필승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남의 옷장 대 국민의 옷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모두 사비로 샀고 정부 비용으로는 옷값 등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설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사비로 산 내역을 공개하는 요구에 대해서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라고 밝혔고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남의 옷장이 아니다. 국가 행사를 위한 국민의 옷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정부의 비용으로는 그런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죠. 지난 5년간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을 위해 특할비가 쓰인 적이 전혀 없다. 예, 한 푼도 없습니다. 개인의 사비로 산 옷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특할비로 활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옷장을 제가 궁금해한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 집에 가서? 탁 비서관은 이어 온라인을 통해 퍼진 2억짜리 까르띠에 브로치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을 했는데요. 꼬리 모양이 다르지 않느냐. 국내 디자이너의 작품이라면서 이 브로치가 까르띠에 제품과 같은 걸로 보인다는 게 놀라울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서 사비로 샀다는 대응이 늦게 나왔던 지적에 대해선 개인이 개인 돈으로 옷을 사 입었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해명을 왜 해야 하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탁 비서관의 이 같은 해명에 전여옥 전 의원은 김정숙 여사 옷장은 그저 남의 옷장이 아닌 국민의 옷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그냥 사사로운 한 여성의 프라이버시 옷장이 아닌 영부인의 옷장은 늘 문이 열려 있어야 마땅하다며 남의 옷장이 아니라 국가 행사를 위한 국민의 옷장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이어 오히려 옷을 살 때 개인 카드를 사용했다면 공개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옷값 구입 내역을 하루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40여일 앞두고 김정숙 여사 옷값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서 고발하면서부터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옷값 등 의전 비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영부인의 옷장은 남의 옷장이다, 국민의 옷장이다. 국민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의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최민희 전 의원의 개인 사정으로 최민희 의원은 화상으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만찬 회동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늦은 회동, 또 오랜 회동이었는데요. 안건이 사전에 특별히 이제 정해진 게 없었던 만큼 특별한 합의도 없었던 그런 회동이었는데 이번 회동이 남긴 것, 그리고 용산 집무실 이전과 또 추경, 그리고 인사권 등 그 불씨와 관련해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우선 뒤늦게나마 당선인과 대통령의 회동이 이루어진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땐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고 그것을 당선인이 받아들여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두 분이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보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마지막까지 국민께 예의를 다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쟁점 중에 사실 인사권과 관련하여서는 감사원이 감사위원 추천을 현 정부 하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당선인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준이 하나 세워졌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용산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아마도 단순 집무실 이전 비용 정도에 대한 협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 문제는 사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문제였다기보다는 기재부가 국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지킨 문제이기 때문에 그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회기 때 국회 회기 때 대통령이 지시해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추가 추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두 분께서 긴 시간 회동도 하고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두 분의 회동에 맞게 가능하면 협조하되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선에 그런 결론들이 내려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게 화상으로 하니까 헷갈리네요. 네. 하여튼 그 서로 이렇게 양쪽이 다 이제 계속 첫 만남이 늦어지면서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취임식이 5월 초인데 결국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이래서 양쪽에서도 정책 부담이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세부적인 것은 실무 협상에 위임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서 아마 회동을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이제 추경 같은 경우에는 양측이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재부에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니까 그것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인사협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협조를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용산 이전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아주 정면 충돌하는 부분들은 좀 피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국방부가 또 연쇄적으로 이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나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 이제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간에 이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 지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출퇴근하고 이런 과정 또 그다음 경호 문제, 경호 체계를 새로 세우는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하면서 좀 완결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영순위로 꼽혔던 안철수 인수위원장 당 복귀를 택했습니다. 당 측근에서 차기 당권 그리고 차기 대권을 향한 안 위원장의 큰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차피 안 대표께서는 지금 이번에 이제 단일화는 했지만 결국은 제3당의 후보로서 계속 대통령 그러니까 이 대권에 도전을 해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인의 목표는 어쨌든 대권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럼 단일화한 이유가 뭐겠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3당으로서 어떤 대권을 득하는 거에 대한 한계를 그동안에 많이 느껴왔을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체제 하에서 결국에는 이 양대 정당 속에서 후보가 되는 수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면 총리를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하고 또 너무 이렇게 결이 같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기 주자로서의 어떤 차별화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또 초기 정권에서의 어떤 총알바지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초기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혼자 본인이 이제 오롯이 방어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권을 노리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정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전당대회, 그러니까 대권을 생각을 한다면 당권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봤을 때 전당대회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리를 맡았는데 정권 초기에 첫 총리가 자신의 어떤 정책 일정 때문에 총리를 맡았다가 금방 또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예를 들면 전대가 경우에 따라서 좀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고심 끝에 결국에는 총리는 맡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당 쪽에 좀 더 기반을 넓히고 이것은 뭐 본인이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당권 도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민정 의원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 영순이라는 건 일부 언론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순간 저는 사실상 국무총리는 안 맡는 것이 예견되어 있었다고 생각한 쪽이고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윤핵관과의 일정한 견제와 갈등의 문제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되더라도 어차피 그게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뭐 5년 하는 국무총리는 없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혹시 당대표에 도전돼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후에 국무총리를 할 길은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를 고집하기보다는 당대표에 도전하는 게 훨씬 정치인으로서 운신의 폭이 넓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고집하지 않는 안철수 위원장의 선택은 지금 이 시점에선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차기 당권에 도전해서 당대표가 됐을 때 안철수 위원장이 직면할 가장 큰 문제는 안철수 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다당제의 소신을 과연 관철해 내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모순에 직면하게 되고 민주당은 어쨌든 다당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 개혁,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텐데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 체제에서도 걸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당제라든가 정치 개혁에 동의하는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전혀 다른 정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안철수 위원장의 저 선택은 정치적 상상력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권을 꿈꿨던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가게 되면 이현주 의원이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어느 정도 국정 수행 만족도를 올릴지 모르지만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측면이 또 고려됐고 우리나라는 특이한 것이 국무총리가 대통령 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건데 그거는 아마도 현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 하지 않겠다는 저 선언은 굉장히 정치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서로 사실 아직까지 좀 껄끄럽지만 한 배를 타게 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 동거라고 해야 될까요? 관계는 좀 순조로울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현주 전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께서도 당에 착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하고 너무 지나치게 충돌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윤핵관들하고 약간 대립각을 보여왔었는데 본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취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핵관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던 상황에서 안철수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유력 차기의 어떤 당권으로서 유력시된 안철수 위원장하고도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을 할 경우에는 이 당에 이 설 자리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이준석 대표는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접점을 좀 찾아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안 대표가 국무총리로 가기를 좀 바랬던 것 같기는 한데, 네. 정치는 또 원하는 대로 항상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도에 따라서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상상의 범위긴 합니다만 저는 차후에 안 대표와 안 위원장과 이준석이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우선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당장의 당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당대표 임기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는 대응을 한 것은 우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피하겠다, 지금은.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놓고는 두 사람이 갈등을 벌일 수가 없다. 이 부분은 명확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장애인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장애인들 단체도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화합의 정치라기보다는 마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갈라치기 형식의 갈등형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젠더 갈라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리더십 유형이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사실 화합하기가 힘들죠.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화합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갑자기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은 피한 상황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대목은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대표로서의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차기 대표 당선 등 입지가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중동의 행태랄까요? 저는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일으켜서 좋을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안 하겠다라든가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피한 이 행태는 대선을 거치면서 안철수 위원장의 장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철수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좋은 태도를 보인 하루라고 봅니다.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장애인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일명 그 전장연인데 그 승차 이제 시위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거친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이준석 대표와는 좀 거리두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리스크가 또 터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두 분의 의견 또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 그동안의 정치 행태를 보면 문제가 터지고 지적을 받으면 보통의 정치인들은 한번 돌아보겠다라든가 자숙하겠다라는 행태를 보여왔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늘 받아치기고요. 그리고 그 받아치기가 통했습니다. 때로는 젠더 갈라치기를 분명히 했는데 내가 언제 젠더 갈라치기를 했냐. 이런 식으로 사실을 회피하기도 했죠. 그게 지금까지는 일정 부분 이대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통했는데요. 그게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우리가 이동권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은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이동권을 제한당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애인들도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요구에 대해서까지 갈라치기를 하고 마치 전장현과 다른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게 하려는 듯한 이 행태는 이건 너무 나간 거죠. 그리고 지적을 받았을 때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버팅기는 것은 그동안에 저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언론이 젊은 대표 이준석에 대하여 너무 지적할 것을 지적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을 너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용산으로 청와대 이전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런 식의 갈등 유발형 정치 태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이현주 의원님. 네, 이제 이런 갈라치기 정치, 그러니까 남녀 또는 뭐 이렇게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 뭐 이런 식의 어떤 갈라치기 정치는 사실은 이제 서구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냐 하면 점점 이제 사회주의 몰락 이후에 좌우의 이념 대립이 이제 희미해져 가고 점점 다 제3의 길을 막 외치면서 이념 차이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선을 그어서 국민들한테 표를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 뭐 전선을 뭘로 걸지가 헷갈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부터 사실 그러한 갈라치기 정치가 일종의 이제 PC 정치적 올바름의 그런 어떤 일종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그런 어떤 서구에서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온 것이다. 그래 이거를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서구에서도 그다지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못 받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특히나 이번 남녀 문제에도 사실 대선에서 우리가 여성의 표를 오히려 잃는 그런 반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었다 보기도 어렵고요. 더더군다나 장애인은 또 남녀라든가 뭐 노조 문제를 이런 거하고 별개로 절대적 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 뭐 이런 다른 문제들은 일종의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약자냐 더 강하냐 더 약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일정하게 또 설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장애인은 절대적 약자고 사람들이 대부분의 다수 대중들이 장애인으로 인해서 불편함에 대한 것은 되게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용인하는 수인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보면 장애인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구 활동 같은 거 해보면 장애인과 그 장애인의 부모의 삶을 보면 도저히 그것은 사실 약간의 어떤 거친 언사로 이것을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부수적인 걸 가지고 비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당이 자유를 추구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생존
추경권으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장애인의 어떤 이동할 자유, 그리고 신체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주장해야 되는 네. 사안이라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감을 좀 얻기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길지 않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 시작부터 가장 먼저 여쭙고 싶었던 질문인데 흐름상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남양주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출마 배경과 각오 한 말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남양주에 계신 건가요?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남양주 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제게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제가 워낙 중앙에서 활동하다 보니 일부 중앙의 지지자들께서 좀 당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는 남양주에 살다 보니 남양주를 사랑하게 돼서 남양주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그 열망이랄까? 그런 게 쌓여 있고요. 남양주가 신도시 개발 그리고 30, 40대 인구 유입으로 지금 폭풍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 폭풍 성장 중인 남양주를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저는 입법 그리고 행정 그리고 언론, 방송 그리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가지고 폭풍 성장 중인 남양주가 내가 남양주 시민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100만 도시의 기반을 쌓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좀 보기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 되게 아쉽고요. 그리고 늘 따뜻하게 방송을 했고 특히 이현주 의원님과 제가 많은 부분에서 동의할 건 동의하고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좋은 토론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 방송에 못 나가는 건 아쉽지만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정치 시작하고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남양주를 100만 도시로 만들고 그 기반을 쌓는 일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듣는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못 뵙더라도 네, 앞으로 정치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면에 이현주 의원께서는 파이팅하세요. 네. 또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이거 혹시 부산시장을 바라보신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부산은 이제 영남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내부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출사표 던졌던 이유가 그게 성추행으로 인한 선거였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이번에는 여성 단체장이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 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 또 제가 당협을 맡고 이번 지방선거에 도와줄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약간 눈에 밟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원주민들이 계속 쫓겨나면서 땅을 빼앗기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 굉장히 고통스럽고 다시 재정착하기 힘들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또 이 집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다들 경기도로 나가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출퇴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큰 땅과 이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이 또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경기도도 누가 나가시면 또 제가 도와드리고 또 부산도 도와드리고 하면서 이 정권의 성공과 당 개혁 그리고 보수가 좀 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출마의 변, 불출마의 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기회 맞짱 토론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만찬 회동 그리고 당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민의힘에 또다시 불거진
이준석 리스크 등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중에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12도 정도, 낮 기온은 8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쌀쌀해지면서 주말까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